그 예전에는 그 합격하신 이후에 상담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 가끔 찾아오셨어요. 한 10년쯤 그 이전에는 무슨 상담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 등기법 공부하면서 합격하신 이후에 등기법 공부하면서 참 법이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상한 분들이 그리 있습니다. 네. 정상적이면 등기법을 재밌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등기법이 너무 재밌어서 합격한 이후에 법무사 공부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갖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법무사 시험이 어르신들이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셨어요. 이셨던 게 아니라 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 공부하셔서 붙으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지금은 이제 법무사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더 좋은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합격하신 이후에 젊으신 분들은 로스쿨 가시면 돼요. 지금 법무사 시험보다 로스쿨이 훨씬 쉽습니다. 더욱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방송대 로스쿨이 생기죠.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답니다. 아니, 방송대가 뭐가 비싸요? 네. 저는 다닐 거예요. 방송대 생기면. 네. 네. 방송통신대. 네. 거기 나오면, 네, 이제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 법무사 시험보다 변호사 시험이 훨씬 쉬워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붙으신 다음에, 내후년이죠. 내후년 생긴다고 하니까 로스쿨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저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생기면 가려고요. 네. 그렇다고 변호사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아마 강의를 계속 할 텐데, 환갑 때까지 강의, 환갑도 얼마 안 남아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죠. 네. 그 강의를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하긴 할 텐데요. 그래서 명함은 바꿀 수 있죠. 네. 지금은 예전 사시랑 달라서요. 책 자체가 되게 얇아졌습니다. 그 책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책이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두께가, 지금 행정법 로스쿨 친구들이 공부하는 행정법 책은 한 절반도 안 돼요. 책 자체가 얇아졌습니다. 뭐 상법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정도였다면 지금 그것도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부량이 대단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붙지 않을까. 특히 이제 40대 초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해볼 생각 있습니까? 40대 초반까지는 이제 방송대 로스쿨 가셔갖고 시험 보셔서 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 법무사 되는 것보다는 지금 방송대 로스쿨이 생긴다면 일반 로스쿨은 못 갑니다. 일반 로스쿨은 20대만 뽑아요. 30대도 안 뽑습니다. 20대만 뽑으니까 이제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방송대는 그냥 원서만 내면 다 붙여준대요. 한 10,000명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00명. 그런데 지금 나온 안을 보니까 150명 정도만 졸업을 시킨답니다. 제 옆에 붙어 있으면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사시 2차를 6번 정도 봤는데요. 6번 정도 봤으면 지금 뭐 대단히 쉽겠죠. 지금 변호사 시험은. 네. 그래서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로스쿨생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신림동에서. 근데 이게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난이도만 놓고 볼 때는 중개사 민법이 더 어려워요. 객관적인 난이도를 놓고 보면. 우리 중개사 민법은 난이도는 어렵지만 60점만 받으면 되죠. 근데 로스쿨 민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90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네. 그리고 우리 중개사 민법은 전체 민법의 3분의 1만 공부를 합니다. 다만 로스쿨 민법은 전부 해야 되죠.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난이도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더 쉽습니다. 아니, 로스쿨이 더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민법 강의할 때 보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 변호사 민법 다 만점 나와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합격하신 다음에 방송대 로스쿨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비도 저렴하던데
저는 갈 생각이 있습니다. 몇 번 이제 선생님들을 꼬셔갖고, 네. 뭐라고요? 로스쿨생 이제 몇 명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워낙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가 부실해갖고, 들어와요, 저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그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로우입니다, 로우. 수준이.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지 상태에서 로스쿨 가는 거 아닙니까? 백지 상태에서 로스쿨 가갖고 2년 반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양이 만만치 않아요. 보통 이제, 민법 하나만 놓고 볼 때 3년 정도를 해야 돼요. 최단기간이. 근데 이제 로스쿨에서는 3년 동안에 민법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법을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공부는 잘 안 해요, 로스쿨생들이 이상하게. 네,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지옥 같다고 하는데 공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임의 신청.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고요. 임의 신청 중에서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공동 신청이라 하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즉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가 상실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거, 이게 공동 신청이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있다고 했죠. 단독 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된 경우, 이때는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게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죠.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 의무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서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상속등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상속등기도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를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요 을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명의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 있습니까? 개명하면 이름 바뀌죠. 주민번호 바뀌는 경우 있습니까? 요즘 주민번호 변경 신청하면 다 바꿔줘요. 또한 성전환 수술을 해도 주민번호 바뀝니다. 그 다음에 주소, 이사하면 주민번호, 주소도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를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를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주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이때도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라는 서류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